안녕하세요. 미디어 이해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정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디어 이해라고 하는 강좌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총 10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한 10개의 질문과 함께 각 개별 강좌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칭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매스미디어라고 얘기하는 대중매체가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고요. 보통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신문방송학과라 그래서 신문과 방송으로 대표되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아마도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식의 공간이듯이 기존의 신문과 방송으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매체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미디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한 이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문적이고 기업적이고 조직적인 일군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산해낸 그런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이, 대중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막연히 소비하던 것에 그치던 그런 미디어 지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고 스스로가 또 유포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미디어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만 해도 이 미디어라고 부르는 건 결국에는 소수의 기자라든가 PD와 같은 그런 이제 전문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른바 KBS나 MBC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미디어 조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즉 우리가 단순히 기자나 PD들한테 요구했었던 그런 책임감이나 윤리 같은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혹시 놓여질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인가? 또는 거꾸로 누군가가 나한테 던지는 메시지를 나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서 발산할 것인가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강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뉴스 매체를 중심으로 이해를 촉진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대중매체 그리고 개인 미디어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언론이라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질문은 이제 언론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언론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언론은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미디어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걸 상당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언론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힘이 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들어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기레기라든가 이런 식의 멸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의 존재 이유, 언론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의문과 의구심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당연히 언론은 여전히 필요하다일 텐데요. 하지만 왜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 첫 번째 소개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함께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하고의 연관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문명적 성취라고 한다면 언론은 그 민주주의와 수반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조직이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민주주의가 잘못돼서 언론이 위태롭게 된다면 둘 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누리게 될 시민권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위협이 남겨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하는 언론 그리고 언론의 좋은 작동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이와 같이 여전히 필요하고 민주주의에게 있어서 좋은 기능을 해야 되는 언론에게 빛과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빛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인 용어로 좀 표현하면 정기능과 역기능 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는 수단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이라는 게 이제 바로 민주주의에서 기능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언론의 정기능이라고 얘기되는 것 또는 순기능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이른바 환경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surveillance라고 그러는데요. 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감시라는 말로 번역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매체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간접 경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 경험의 또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른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정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언론을 접할 때 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저럴 수가 없어. 라고 확실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런가? 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태도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언론이 전달할 때는 확실한 대비 효과를 갖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을 때는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간접적인 정보들을 얻어내는 것이 여전히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기능이, 환경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에게 괜찮은 정보들을 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텐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공포, 불안, 혐오, 분노 이런 것들이 주로 얻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정보 아닌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공포를 유발하고 또한 과도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정기능도 그 역기능으로 바뀌게 되면 그릇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언론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일반적인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강의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앞에 1, 2, 3을 좀 묶어가지고 개설적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한번 내려보게 될 겁니다. 즉 여전히 언론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 언론이 정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론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거나 새롭게 재탄생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질문일 거고요. 언론의 매체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신문수나 이런 것만 해도 7,000개, 8,000개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언론에게 어떤 정기능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 누구누구 TV라고 부르면서 유튜브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언론 매체와 유사한 것들을 개설하고 있고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유포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것들도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또는 만약에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 이런 식의 현실적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켜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언론과 유사한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 특정한 전문적 집단에게 그와 같은 기능을 위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윤리의식과 더 많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인가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미래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심각하게 마주치는 그런 식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한번 잠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미디어 형식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텐데요. 뉴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다뤄볼 겁니다. 뉴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일상적으로 접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마션 맥루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학자가 우리 강의와 동일한 이름인 미디어 이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안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 두뇌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경과 감각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거를 바깥으로 쭉 펼쳐서
전 세계 단위로 지금 우리의 신경과 시신경과 그 다음에 청각신경 같은 것들이 연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뉴스라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바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물의 존재를 사실은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고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인간이 만약에 물이 빠지면 죽겠죠. 하지만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는 물 안에 있어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의 바다라는 물은 바로 뉴스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근데 이 뉴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사실을 제때제때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것처럼 뭔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과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전달된 뉴스에 똑같은 내용이 전달이 되면 그건 여전히 똑같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어제와는 좀 달라진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해요. 마라톤 중계 같은 걸 보면 마라톤 2시간, 3시간 뛰는데 사실은 1등이 거의 결정되고 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중계하시는 분들은 이걸 뉴스의 형태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말들을 하죠. 주변에 있는 풍경을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한국이 유명한 그 마라톤 중계 캐스터 중에 한 분이 개발해낸 말이 있는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붙인다는 거죠. 왼발 오른발로 당연히 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붙여줘서 그것이 새로움을 어떤 부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뉴스라는 형식이 그래서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뉴스로서 판별되고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뭔가 새롭고 그다음에 경이롭고 놀라움, 그 다음에 특이함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뉴스를 판별하게 만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래서 이 언론이 뉴스를 생산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자가 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자분들을 만나면 이 기자가 나한테 뭘 얻고자 하지라고 하는 느낌을 금방 받게 돼요. 예를 들면 단순히 나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무언가를 뽑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기자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뉴스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가 뉴스가 될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뉴스 밸류, 뉴스 가치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어떤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어떤 것들은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서 똑같은 사실로서 존재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현실에서 배제되고 어떤 건 현실 위로 부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뉴스의 소재가 됩니다. 하지만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뉴스의 소재가 되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전달되면 여러분들조차도 제대로 뉴스로서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들과 유사한 분들의 삶이 소개되고 뉴스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휴먼 스토리라고 부르는 뉴스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일요일날 밤이라든가 또는 특정 시기에 어떤 사람의 삶을 취재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형태로 포장해서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흔히 뉴스 가치의 목록 중에 한 10번째나 9번째쯤 해당하는 그런 목록인데 파워 엘리트들의 작동이 별 재밌는 게 없으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서 뭔가 뉴스의 형태로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뉴스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독특한 형태, 독특한 가치 이런 것들을 아마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언론 보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영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언론 보도는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 텐데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목록화시켜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입하는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프레임 이론 같은 것처럼 언론이 단지 그냥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석까지 덧붙여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프레임 이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보도가 진행이 된다. 둘 다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A라는 신문사와 B라는 방송사가 왜 똑같은 사실인데 다르게 느껴지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묘한 어떤 카메라 배치라든가
그 말 같은 것들을 따오는 방식 같은 데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개별의 뉴스가 그냥 사실로서 채집돼서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향으로까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형성한다.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 8, 9로 이어지게 되면 미디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로 연결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7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건 미디어를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읽는다, 읽어본다라는 거죠. 사실 미디어 이해라는 강의가 처음 준비될 때 다소 좀 클래식한 말이지만 독법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해 볼까도 고민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독법이라고 하는 건 읽는 법이잖아요. 독도법이라 그럴 때는 지도를 읽는 것이고, 그렇죠? 독서법이라 그러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지도나 책은 둘 다 미디어거든요.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시각이 이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읽는다라고 하고요. 읽는다라고 할 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읽는 거죠. 근데 그림을 보통은 읽진 않잖아요. 그림은 그냥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읽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reading, 영어로.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존재, 문서라고 하는 존재, 문자라고 하는 존재가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문자이고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행위는 문자 메시지를 해독하는 행위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영상이나 음성이라고 하는 다른 방식의 감각과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주로 문자 매체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문자 매체는 주로 딱딱한 정보와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읽고 쓰기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언론사를 이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9번째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저널리즘 미디어가 아닌 것들에 대한 독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국면에서 감기와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일까? 허구일까? 허구죠. 하지만 완벽한 허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소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허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용어로 개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법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스타워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말이 됩니다. 여기에는 개연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유추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스타워즈를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세계관이라는 건 특정한 세계에는 합리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저널리즘 미디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과 정보라고 하는 굉장히 건조한 그런 현실의 세계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영화 미디어 같은 것은 허구의 세계로 구축되어 있지만 그 허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고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도 함께 비저널리즘 미디어의 중요한 측면들을 읽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9가지 질문과 9가지 강의의 바탕을 둬서요. 10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한꺼번에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런 식의 것들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생산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거고요. 저널리즘 비평이나 이런 것들처럼 특정한 어떤 뉴스들이 전달되었을 때 이것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9개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스스로 생산하고 생산적인 비평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노력해서 이제 해볼 것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미디어 지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산적이고 의미 있고
비판적인 소비자이자 또한 생산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국면이 좀 지나서 좀 더 밝은 얼굴로 다양한 방식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고요. 부디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